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거취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선대위 회의석상에서 조수진 공보단장 최고위원이기도 하지요.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왜 공보단 일에 충실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조수진 의원이 나는 대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지시만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수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젯밤에 조수진 의원이 기자들에게 또 문자를 보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됐다고 합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조수진 의원이 보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나는 조수진 의원이 그만두든 안 두든 차라리 내가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까지 기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일부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할지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런 정도의 갈등은 충분히 덮고 갈 수 있다. 서로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중재에 나섰다고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정치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 주변의 측근 인사들 이른바 윤핵관 이 문제를 고리로 해서 상당히 울산, 제주, 부산 이런 데를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결국 윤석열 후보가 울산까지 가서 이준석 대표와 회동한 뒤에 갈등을 봉합하고 선대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이 갈등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그 내막이 많이 궁금하시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님, 누구보다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대표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선대위 선대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던데요. 근데 저희들도 언론 보도 내용만 봤고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우리 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다든가 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직접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선거운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후보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둘 다 통화했다. 그런데 아마도 조수진 의원이 최대한의 격식을 갖춰서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 사과를 수용하면서 갈등을 봉합하자 이런 중재안을 내세운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은 상당히 강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보면 지난번에도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하는 편이고 그런 요구가 좀 받아들여지면 또 흔쾌히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수용하면서
선대위 전체를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현 최고위원이 일단 본인의 생각을 위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팩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일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는데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SBS 기자와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와 통화했습니다. 어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의원 나는 윤석열 후보 지시만 받습니다. 이 얘기하고 나니까 책상을 쾅 치고 이준석 대표가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대표가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면 곤란하다. 좀 참아달라고 이준석 대표를 설득했습니다. 조수진 공보단장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해야 하고 오늘 안에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라고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일부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임선대위원장 사퇴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퇴 결심한 겁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따 기자회견에서 하겠습니다. 오후 4시로 예고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결심 굳혔다는 건 어느 범위입니까? 선대위입니까? 당직 대표 자리입니까? 선대위죠. 당직을 제가 왜 그만두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생략돼 있는 것이겠죠.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 최재성 전 의원님 상대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제가 조금 전에 칠레 대통령 당선인 주요 뉴스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역대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는 30대 정치인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됐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와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실제 국민의힘 선대위 발족 과정,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내부 상황을 보면 이준석 대표 앞에서 조수진 의원이 어제 왜 내가 대표 얘기 들어야 됩니까? 저는 후보 말만 듣습니다. 이거는 역시 젊은 대표다 보니까 당내에서 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뭐 거꾸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일종의 이제 관리 능력, 리더십, 이 문제가 아주 자주 이렇게 노출되고 있고. 최재성 전 수석님은 그 문제가 우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더 우선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그 뒷얘기가 예.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그런 점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선대위 출범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소위 이제 정권 부여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후보하고 어떻게 보면은 같은 입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봉합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때 불안한 동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본질은 제가 보기엔 대권주자 측과 당권의 충돌입니다. 예. 그래서 이중 구조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이제 저도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소위 이제 김종인, 이준석 선대위를 끌고 가고 있는 이 두 분의 이제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측의 측근하고의 라인이 이중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상임선대위원장 얘기를 듣냐, 후보 얘기를 듣지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의사결정 내지는 집행 라인의 이중적 라인이라는 이제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엇박자 내지는 충돌로 읽혀지는 것이 이제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이나 또 김건희 씨 이제 사과 문제, 김건희 씨 이제 허위 경력 등등의 문제를 둘러싼 입장들이 지금 후보 측하고 김종인, 이준석 그 두 위원장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조수진 최고와의 충돌의 또 한 면을 한 측면으로 작동을 했던 거죠.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것은 내전적 상황이고 그 원인은
봉합으로 인한 불안한 동거 그에 따른 이중 구조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좀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어제 오늘 상황, 어제 회의 현장에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보셨을 거고요. 네. 그 회의에서 보시기에 이건 판단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적어도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보시기에 어제 그 회의에서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했던 언행 또 이준석 대표가 그 이후에 뭐 책상을 쾅 치고 나갔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보시기에 어제 상황 어떻습니까? 누가 좀 잘못했다, 섣불렀다. 저는 뭐 일단 두 분 다 편들어줘야 될 입장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외부로 나온 그 뭐 몇 마디의 그 뭐 대사라고 할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그 의사 전달에 조금 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냥 대표를 무시했다. 뭐 그 수준과는 조금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한쪽의 말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어제 상황은 당대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자신의 애로를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절제했으면 좋았겠다. 그랬으면 갈등이 좀 없었겠다라는 아쉬움은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 결론 후반부를 보면 어쨌든 조수진 의원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었는데라는 아쉬움을 좀 토로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지금 이런 상황으로 그 번지게 예.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좀 이 선거를 앞두고 특히 이제 대선을 얼마 두지 않고 후보자가 돋보이는 상황이고 후보자를 위해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서 모인 선거대책위원회인데 늘 뭐 후보자의 발목만 잡는 일을 벌인다든지 더 나아가서 후보자가 전적으로 선거운동에 매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선대위 조직이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홍보 미디어 총괄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이면서 동시에 저는 홍보 미디어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공보단장은 선대위 조직 표상 홍보 미디어 단장 산하 조직이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의 SNS 보니까 언론 대응은 공보단에서 하는데 그 조직은 홍보 미디어 총괄인 제3하 조직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매하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정치 조직에서 홍보와 공보라는 거는 명백히 구분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보 기능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홍보라는 것은 통상 이제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 예를 들어 뭐 연설이라든가 또는 광고라든가 홍보 미디어를 만드는 그런 쪽을 말하고 공보라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의 그 언론 대응이라든가 그런 쪽의 업무로서 조금 달리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런 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뭐 이렇게 되어 있나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주로 이제 홍보와 공보는 좀 떼놓고 분리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홍보와 공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시청자분들이 홍보, 공보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예컨대 흔히 지방선거든 또 국회의원 선거든 이렇게 보면 홍보라고 한다면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집집마다 배달되는 그 선거 홍보를 만든다든지 텔레비전 광고, TV 광고를 예. 한다든지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일일 이슈에 대해서 요즘은 뭐 카드 뉴스라는 형태로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알리는 일련의 과정을 주로 이제 홍보라고 하고 공보라는 것은 매일매일 언론인들을 공보. 예, 네. 공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제 언론인들을 상대로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든가 사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든가 또는
좋지 않은 뉴스에 대해서 그에 대응한다든가 이런 쪽의 업무이죠.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양당 다 이제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와 공보는 직제상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선거 업무라는 것이 사실 메시지 기조가 정해지고 통일이 돼야 공보는 공보대로 언론 대응을 하거나 전파를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SNS든 또 지지자 당원용 메시지든 이런 것을 전파를 하게 되는데 예컨대 이제 추경에 대한 이준석 위원장과 그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달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이제 대응도 이준석 이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기조가 통일이 안 되니까 공보의 조수진 위원 단장과 홍보의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 통일이 안 되니까 이게 충돌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본질은 후보와 당대표의 입장차 충돌이 각각의 라인에 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게 아닌가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들을 잠깐 만났던 모양인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상임위원장 사퇴하신다는 게다가 나와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쭤보려고요. 마음은 붙였습니다. 사퇴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자세하게 4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연락은 왔었나요? 올라갈게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결심 붙이셨다는 거는 어느 범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선대위의 직책인지 아니면 당직인지. 선대위 직책이지 당연히. 당직은 내가 왜? 예. 자, 이렇게 갈등이 심각해지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조금 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내부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자중질환, 국민의힘 선대위 왜 이러나 과연 봉합 가능할까, 원팀 가능할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선대위 자체가 후보자의 그 당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자의 당선에 저촉되는 어떠한 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랫동안 끌고 가서 힘자랑할 일이 아니거든요.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고 외부적으로 볼썽사납게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후보자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부에 볼썽사납게 보여지게 만들었다. 두 사람 공동의 책임이다. 조수진 의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은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네.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선대위 조직의 내부 갈등, 자중질환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는데 잠깐 아까 영상을 봤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시끄러운 게 민주주의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조수진 의원이 콕 집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서로 뭐 직제상으로 위아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걸 빨리 봉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생략돼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총괄선대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날 사실은 총괄선대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이 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지금 거중 조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 모든 것이 다 그것은 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보지 않아야 될 일을 보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인 말은 좀 줄이고 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금씩 조율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 잘잘못을 지금 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분란만 일어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처음으로 상당히 강렬하게 각인됐던 게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제 조수진 의원이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한 나는 윤 후보 지시만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재성 의원님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이야기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민주당의 선대위 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러면 후보의 말만 듣습니다라고 선대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선대위 출범 과정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요구를 했거든요. 전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사권하고 의사결정권이에요. 그런데 의사결정이 지금 이중적으로 충돌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조수진 후보의 경우에는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말만 듣겠다는 것은 그쪽 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대위하고 후보를 뒷받침하고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될 선대위 내에 지금 갈등과 충돌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게 그거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번 이제 선대위에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충돌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습의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보통 왜 선대위 국민 앞에서 선거를 치르고 표를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권력을 맡겨달라고 하는 대선에서 선대위에 운영하는 방식이나 모습이 중요한가는 국정 운영의 이 모습을 선대위를 통해서 또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이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중적 라인이 갈등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혼란과 어떻게 보면 이제 싸움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집권하면 오죽하겠냐 이런 것을 또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것을 이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갈등 충돌로만 볼 것이 아니고 선대위 출범 과정에서 있었던 봉합 과정, 또 전권을 달라고 했는데 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 이중적인 라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수습을 떠나서 양쪽 다 조금 상처로 남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조수진 의원이 다시 어제도 뭐 사과의 뜻은 밝혔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게 무슨 사과냐 이렇게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격식을 갖춰서 사과했다는 소식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이준석 대표가 4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회의석상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앉아 있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누구 한 사람 편을 들면 분란이 나서 조심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수진 의원이 꼭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입장 차이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입장 차이가 난 건 아닌 것 같고 그 전부터 있던 어떤 감정의 골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대표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에서 봉합될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해결이 안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한 배를 타고 목적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봉합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봉합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봉합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이 어린 대표라고 하더라도 대표는 대표 아니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런 인식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는데 말이죠. 장제원 의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신임하는 정치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윤핵관 문제가 논란이 되자 스스로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재원 의원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다 비판했어요. 티끌만한 억울함도 감내하지 못하겠다는 이준석 당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가 선대위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보단장이라는 분은 어디서 함부로 후보 뜻을 팔고 다닙니까? 적어도 앞에서 한판 붙었으면 뒤에서 영상 돌리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두 사람을 다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젊은 정치인이죠. 이준석 대표에게 조수진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대위에서 물러나십시오. 조수진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공개적인 항명과 상식 이하의 행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선대위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홍준표 의원. 홍준표 의원이 젊은이들과의 문답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매일매일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질문을 하면 홍준표 의원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제 상황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나왔겠죠. 홍준표 의원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직책 사퇴 트러블 메이커.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조수진, 김재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름이 나왔네요. 내년 3월 9일까지 대선일까지 직책 정지 트러블 메이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단기간 바로잡고 트러블 메이커들 쳐내야. 예, 준표형이 왜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묶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또 명명을 했어요? 글쎄 뭐 저는 트러블 일으킨 적이 없는데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뭐. 그리고 네. 무슨 이유인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인지 대강 알고 계시다.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그것도 뭐 분란이 일어날 일이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선대위가 잘 좀 굴러갈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선에 반드시 우리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금의 이견이 있더라도 그 이견을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눈살 찌푸리는 갈등을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고, 자신과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는 당내에 있으면서 조금 그 당의 조치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선의 국면에서는 그런 의견을 조금은 평소보다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뭐 이때를 기회로 해서 자신의 그 요구, 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 사적인 욕망을 너무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이요? 지금 이준석 대표. 이준석 예. 대표에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모든 선대위 구성원들이 지금 상황은 오로지 우리가 윤석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인 이 조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선에서 나서 있지 않습니까? 또 정당이란 것 자체가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정강을 두고 그러한 정치적인 그 어떤 이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해서 그 이상을 실천하려는 분들인데, 지금 목전에 그런 정권을 획득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큰 기회가 있는데, 뭐 정권 획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에만 매진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아까 홍준표 의원 이야기가 좀 이야기가 살짝 맨 위에 댓글이 이야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말이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젊은 층의 한 사람이 질문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고 가면 국민의힘은 다시 꼰대 정당으로 회귀할 듯하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를 깔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깔보니까라고 현재 상황을 나름대로 진단을 한 겁니다. 조수진 공보단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더니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조수진 의원의 책임을 강조했고요. 만약에 홍 의원이 대선 후보였다면, 여기 또 질문에 김재원 최고위원 이름이 또 나오네요.
조수진, 김재원 두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자 징계위 회부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잡탕밥이 되어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에 한 말씀 해달라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더니 정신 나갔다.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또 지금 했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옹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워낙 조심하고 계시니까 지금 속 시원하게 현재 내부 사정이 이렇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니 결국 이준석 대표가 철회할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사과할 겁니다. 이렇게 봉합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지금 저는 오늘 중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4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뭐 1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게 뭐 연기가 된다거나 취소가 된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 4시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고 당이 정상화되는 것이 맞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는데 당 지도부가 더군다나 선대위를 구성한 선거대책위원장,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사태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또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까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권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적전분열을 하는 것을 얼마나 좋지 않게 보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뭐 감정만 내세운다든가 정치적인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만을 내세울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후 1시 반에 충남 천안에서 충남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정치대학원 수료식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특강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기자회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직은 그만두는 게 아니다. 아까 영상에 나갔었죠. 그 이야기까지는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너무 메머드급, 너무 대규모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 이게 일사불란하게 안 돌아가고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또 선대위는 정작 안 보인다. 또 이런 또 지적을 하는 기사도 나와 있고 이 당도 국민의힘은 좀 시끄러워서 혼란스러워서 좀 문제고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대위는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선대위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인다. 또 이런 기사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성격이 다른 거죠. 네. 처음에 민주당도 현역영 중심으로 공동본부장을 그냥 전부 앉히면서 속칭 이제 메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선대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뒷받침이 못 돼서 충돌로 변화를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찰하고 자각을 해서 이제 변화를 줘서 슬림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슬림화라는 게 종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선대위에 몸담고 뛰고 있는 이분들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조금 오히려 속도를 좀 내서 역량이 전체적으로 묶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현재 진행형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충돌과 갈등, 특히 욕망의 충돌로 빚어진 변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보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이 과정에서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전체 역량을 모아내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빌딩이죠. 일종의 그런 것을 조속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아마 저게 조수진 의원이 사퇴하면서 봉합이 되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4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만약에 하더라도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이제 수순은 이제 밟게 될 텐데요. 그걸 저는 2차 봉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전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갈등해서 어렵게 이제 모셔와서 총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차 봉합이라면 그 뒤로 지금 장제원 의원님, 윤석열 후보하고 소위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후보님이 이제 사퇴를 자발적 네. 사퇴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퇴를 했고 만약에 조수진 의원님이 사퇴한다면은 또 이어지는 사퇴이거든요. 이게 이제 후보 라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2차 봉합이 되더라도 본질적인 대선 주자와 당대표 이쪽 라인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2차 봉합도 또 다른 불안한 동거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혹시 어젠가 신지혜 씨가 페미니즘을 강하게 앞세우고 있는 신지혜 씨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새신준비위원회 네. 합류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하고는 분명히 노선이 다르고 그동안 국민의힘 또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신지혜 씨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들어올 때도 이준석 대표는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는 밝혔다. 다만 후보가 결정했으면 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하니까 그건 수용하겠다. 왜? 전적으로 후보의 몫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최근 1년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제, 오늘의 이 행동에 영향을 준 겁니까?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그 신지혜 녹색당 대표에 대해서 뭐 거부한다든지 지금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는 과정에서 신지혜 녹색당 대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입하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내건 적도 없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지혜 녹색당 대표가 우리 윤석열 후보자를 돕기 위해서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합류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서도 당에 들어온 이상 당대표의 어떤 당대표와 또 당의 방향과 당의 정책 방향 또는 지금까지 주장과 다른 의견을 함부로 내지 마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네. 그에 대해서 또 신지혜 대표가 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마 천안 일정 소화하고 4시 기자회견 위해서 천안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지 않을까. 요즘 KTX 타면 한 20분, 30분이면 오죠? 천안에서 서울까지. 금방 30분요? 예, 금방 오죠. 천안에서. 예, 금방 옵니다. 얼마 안 걸리는데 말이죠. 자, 임태희 총괄 선대 본부장,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임태희 본부장은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보께는 뭐 그 부분을 상세하게 뭐 이렇게 뭐 보고 드리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회의 앞뒤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조금 좀 어떤 저희 내부 문제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내부에서 해결토록 그렇게 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문자로 그걸 받아서 직접 이렇게 통화를 해서 무슨 경위를 파악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태희 본부장도 어떤 면에서는 원론적으로 갈등은 봉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임태희 본부장도 한 번은 내부에서 또 상당한 뭐 지적, 논란이 됐던 발언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커튼 뒤에서 조용히 내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공개적인 외부 일정을 마치 안 할 것처럼 비춰지게 한 발언을 했다. 또 그런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마치
수렴청정하냐 이런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본인도 임태희 본부장 본인도 그거는 용어 선택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뭐 말꼬리만 잡혔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그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마치 뭐 커튼 뒤에서만 활동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빚어진 논란이었죠. 예. 바로 이 발언 지금 그 논란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태희 본부장이 당연히 이 질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표현이 뭔가 잘못 표현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진위가 잘못된 건데 제가 분명히 조용히 그냥 내조하시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네. 그럼 장기현 의원에게. 근데 이제 커튼이라는 얘기를 저는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송영길 대표가 마치 무슨 뭐 다르게 그걸 말꼬리 붙잡았죠. 저는 뭐 왜 대응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취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용히 내조하신다 하는 기조일 것이다. 저는 반대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용어를 제가 잘못 사용한 거죠. 예, 인정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임태희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문제는 저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어젯밤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가능하느냐 그런데 아마 지방 일정 때문에 오늘은 불가능할 것 같다. 상황이 또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고요. 뭐 조금 전에도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받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 흔히들 측근이라고 하죠. 제가 조금 전에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당장 1시간 뒤에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 조수진 공보단장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리빌딩 해야 한다. 다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뜻은 확고해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식의 선대위 운영 구성으로는 안 된다. 다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만두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물론 또 미디어 홍보 총괄직 이런 건 또 계속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선대위원장 지금 그만두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또 당에서의 위상도 있고 상징성이 있죠. 분명히. 예, 당연히 상징성이.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하다가 이러면 내부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권하려는 제1야당의 정치 세력을 과연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나서야죠.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선대위도 이런 어떤 한바탕의 뭐 홍역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내부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선대위가 다시 꾸려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초기에 제가 막 지지율 벌어질 때 그때 민주당 선대위 보니까 뭐 국회의원 경험 여러 번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말 한마디 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정작 나가서 현장을 발로 뛰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서 개편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욕망의 충돌 내지는 이제 이런 갈등이 아니고요. 선대위 자체의 비효율성 이걸로 이제 선대위 변화를 준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다르지 않나 싶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조수진 의원하고 충돌했다고 선대위원장 그만두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기고 싶고 이겨야 하는데 후보의 입장하고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추경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거, 이수정 씨 영입, 그다음에 이제 신지혜 씨 영입.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거의 전략, 기조, 대응 방식, 현안 대응 방식 여기서 후보하고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대위원장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것과 대선을 앞두고 대표로서 또 해야 될 일과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갈등을 하는 상황에 이제 조수진 사안이 터진 거기 때문에요. 저는 2차 봉합이라고 그래서 명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최재성 전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정리가 약간 되네요. 제 나름대로는 뭐냐면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이럴 때 바로 선대위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꿨던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지금 지지율이 거의 붙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는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대위 문제가 다시 또 부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의원과 어제 선대위 회의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그건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선대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물론 또 외부 영입 인사들 나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외부 인사 영입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대위 개편에 리빌딩의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런 생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어제 현장에 있었고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은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제가 당내의 사정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조금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요. 그 선대위의 어떤 기조 선거운동 방향에 대한 약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저 이미 그 자리에서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선대위의 운영 방식이나 또 어떤 선대위 자체가 조금 굼뜨고 느리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제 겨우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수요가 있는가? 그런 요구가 있는가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일을 벌여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죠. 예.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얘기가 기사가 막 올라왔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항공모함에 비유하면서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는 기사가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항공모함에 비유될 정도로 거대하게 운영되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선대위가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이대로 갈 수 없다. 자,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생각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고요. 선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종합 상황실을 보다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한다. 선대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선대위를 총괄하는 사람과 후보자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김종인 총괄위원장 본인과 윤석열 후보 간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일정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다른 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후보가 어디를 가면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왜 방문했는지 인식이 돼야 후보 일정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선대위가 개별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으면 들쑤시고 거두는 그런 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 정책 결정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선대위 운영에 방해되는 인사는 앞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조수진 의원 조치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저는 뭐 예? 지금 곧바로 직격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저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수습의 방향으로 지금 이제
종합상황실이 있거든요. 총괄상황본부장이 있는데. 임태희 전 의원이 네.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자리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종합상황실을 조금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하고 거기서 모든 선거운동 방향성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김정인 위원장 스스로가 지금까지는 조금 화합에 중점을 두셨는데 조금 욕 먹더라도 이제 내가 제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꼭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이 꼭 맞다, 같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은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또 이준석 대표 나름의 또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은 이제 지금 선거운동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몰입이 돼서 가야 되는데 너무 끼어드는 의사결정 과정이 많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김정일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개편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민주주의란 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일단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보님,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혹시 들으셨나요? 자꾸 이따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 끝나고요. 후보님,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 관련해서 그만두겠다고 그건 뭐 들어갈 때는 끝나고 합시다. 나올 때는 그건 뭐 하고 또 답변을 안 했네요. 윤석열 후보도 어쨌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그래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 좀 다행인 것은 이제 답변을 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마음을 굳혔다는 기사까지 또 그 발언까지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와 가깝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분이 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퇴한다. 조수진 의원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대위는 리빌딩, 다시 개편돼야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어떤 일정을 소화했을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팔린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와 화상 대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유,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정치학과 마이클 샌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우리 교수님의 책을 정말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을 만큼 교수님의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짧게 네. 격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들이 이제 특정 소수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저는 결국 기회의 부족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들은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많이 분노하고, 그래서 오로지 시험 본 최종 결과만으로 결과를 내야지 왜 소수나 약자들을 배려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공정과 정의, 이번 대선의 화두, 주제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일정을 잡은 것 같네요. 이 일정 잡는데도 뭐 민주당 선대위가 상당히 또 열심히 뛰었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마이클 샌델과
이재명 후보의 직접 대면, 직접 대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델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와 그 좋은 감정을 말씀은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미국을 갔을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국에 왔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직접 대화하고 직접 만나는 것이 가능했던 과정인데 이제 우리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아마 화상으로 저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럽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어떤 일정 소화하고 이런 거는 별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대위 상황을 둘러싼 내부 갈등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차근차근 개인의 일정, 민주당 선대위가 잡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자도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특히 오미크론 변이종이 지금 덮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다가 도리어 지금 완전히 확진자가 만여 명에 달하고 또 중증 감염자들이 이제 병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해야 된다 해서 오늘 첫 회의였는데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대통령 후보가 그런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또 집권하면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회의인데도 당내 분란으로 뭐 그러한 일정은 어디 간 데도 없고 회의를 들어갈 때는 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기로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 또 그 회의에 대한 것을 묻지 않고 아까 대답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봅니까? 이런 정도로 관점을 흐리게 하니 사실은 당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선대위가 낙선 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대위 구성원들이 모두 반성하고 후보자를 좀 더 보호하면서 후보자를 선거에 당선시키는데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탄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예, 당 상황이 되세요? 네. 예. 오늘 김전 최고위원이 지금 하실 말씀 많은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금 되게 못하셔서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또 분란이 생기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지금 1시간을 넘게 지금 저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본질은 무엇이다 뭐 이 정도 얘기는 한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그 선거운동의 방향,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의사, 개인의 정치적 욕망은 좀 뒤로 하고 오로지 그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자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좀 그 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심정이죠. 예.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또 기자들과 만났는데 아까 화면에는 별다른 얘기 하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말이죠.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선대위 개편 앞으로도 열심히 챙기시겠다,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조수진 의원과 제가 통화를 한번 했다. 자, 경위 따지지 말고 당대표고 위원장이니까 조수진 의원이 사과하고 이렇게 사람들이나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제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오해를 풀면 될 수 있지 않겠나.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측근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제가 이 원만하게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통된 의견이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 찾아가서 잘 사과하고 두 분 사이 관계를 잘 매듭짓는 것이 당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니냐. 제가 보기엔 두 분이 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정리되지 않겠느냐.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3시 10분에 조금 전에 막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까지는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았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늘 저희가 잠시 뒤에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우리 최재성 전 수석도 워낙 정책에 밝으신 분인데 부동산 세제, 부동산 세금 문제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면 서민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도 좀 유예를 하고 또 공시가격 인상도 내년엔 자제해서 올해와 같은 가격으로 해서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자.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거 1년짜리 대선 겨냥한 꼼수 아니냐. 이재명 후보의 취지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2023년에는 또 올리겠다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이제 양도세와 소위 말해서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양도세는 이제 다주택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민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김부겸 총리가 그건 곤란하다고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정책의 이제 신뢰성의 문제와 또 한 번 유예를 시켜줬었거든요. 근데도 이 처분을 안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버텨온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유예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이제 후보가 이제 뭐 다니다 보면 이제 현장의 얘기도 듣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은 있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당에서 이제 또 논의를 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후보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검토하고 해서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또 후보가 그렇게 이제 따라갈 거고요. 그런데 이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은 종부세 대상자 가 아닌 일반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1년 유예로 소위 말해서 선거용 꼼수 아니냐라는 말이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매년 정해진 12월부터 3월까지 단독주택부터 해서 공동주택까지 공시가를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공시가가 올라가게 되고 아파트 값도 또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민들을 감면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공시가 발표 일정에 따라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하는 행위로 봐서는 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정부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공시가가 올라가서 재산세 부담이 올라가니까 6억 미만은 감면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9억 미만까지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도 같은 일이 검토되고 추진이 됐던 거고요. 올해도 그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역시 그것은 정부에 의해서든 또 정치인에 의해서든 충분히 제기하고 조정 방안을 내야 될 어떻게 보면은 매년 올 수 있는 일입니다. 매년 올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주택 가격이 뭐 안정이 되거나 정상화되면은 공시가가 좀 올라가도 세 부담이 따라서 올라가질 않고 오히려 경감되는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매년 상황에 따라서 또 주택 가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인식, 불로소득,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부동산 세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로 해서 후퇴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 이게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이 내년 대선에
악재가 되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우려하는 것 아니냐. 이러니 저러니 뭐 후보 가족 문제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과적으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거나 또 뭐 내년에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게 내년 3월 대선 즈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거는 완전히 직격탄이나 다름없다.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걱정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로부터 후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재산세 상승은 아마 정부 청와대하고도 같은 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정책 조정이나 세율 조정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겠다는 이런 걸 검토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하신 말씀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정부와 청와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나 청와대하고 다른 차원의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니다. 다만 후보로서 서민들의 재산세의 급격한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주장이 당연히 또 제시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경감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후보의 말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주택자에는 해당이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거는 상대적으로 당내 현안보다는 좀 시원하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는 뭐 들어보면 알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뭐 공시가격도 원래 거대로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리는 지금 많은 그 국민들의 비난을 잠시 모면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그 재산세도 올리고 또 종부세도 대폭 상승시키고 거기다가 양도세까지 때리니까 사실은 재산을 그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매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양도세도 대폭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을 팔고 나서 그 비슷한 집에 갈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도 이런 기형적인 그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서 사실상 이것이 몇 년 갈 수도 없는 그런 세제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이런 세제는 중단시켜야 된다고 야당에서 요구했지만 뭐 그냥 이런 조치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것처럼 계속 주장하면서 정권 말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원숭이로 하는 거죠. 조삼모사 하듯이 올해만 그러니까 내년 선거 때 전까지만 어떻게든 좀 피해서 세금도 덜 올리고 약간의 눈속임 조치를 해서 결국에는 표는 얻고 그다음에는 오히려 국토보유세도 때리고 또 양도세 재산세 또 종부세 이런 것도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세제는 유지하면서 결국은 공시가격은 90%까지 가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부담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이 단지 지금 이 구체적인 세제를 검토하거나 거기에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월 9일 선거 때까지만 어떻게든 잘 넘겨서 표 장사나 하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정권 바뀌면 하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1년 유예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는 기존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를 막 대폭 중과를 하고 가중해서 마치 처벌하듯이 벌 주듯이 그렇게 해오면서 그 중간에 1년간 유예를 줄 테니까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양도세 중과 가중 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1년 유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1년 한시적으로 이 세제를 그 중과세되는 기회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기간을 준 건데 요것을 1년 연장하는 것은 향후에 아무런 그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세제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재명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지금 그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된 문재인 정권의 그 부동산 세제 또 부동산 정책은 더 강화해 갈 것이면서도 선거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좀 유화책을 보이고 마치 그 앞으로는 세금이라도 좀 낮춰줄 듯이 그렇게 이제 그 눈속임을 하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최근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기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종부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이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오히려 그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원칙이 훼손된다, 또 일관성에 좀 이렇게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그 제도 개선을 좀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재명 후보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고 있으니 이걸 기회를 주자. 양도세 중과제도 필요하지만 좀 유예하자라고 하는 자신의 주장을 거듭한 것이고요. 선거가 끝난 후에 대선이 끝난 후에 얼마든지 서로 동의가 안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지점도 분명히 이재명 후보도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나가는 사이에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영미 평론가가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이야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최근의 일련의 발언들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 이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지금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다 그런데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플레이어를 좀 줄이겠다. 이게 한 축이고요.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하나 말고 나머지는 좀 시장에 내놔라.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였는데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걸 좀 뒤로 미루거나 완화해 준다. 그리고 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서울대에 가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문재인 정부하고는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저 부분은 지금 현재 김부겸 총리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세제 기조의 원칙이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물어야 더 많이 내야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맞는 것인데 이걸 유예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흔드는 것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갈등이 생길 것도 같고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죠. 경제수석도 그 부분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고 김부겸 총리도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 정부 믿고 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시장 공급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당장 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청와대하고는 그 부분에서 입장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공시가격은 어쨌든 간에 매년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인상을 해서 2030년인가요? 35년까지 30년이요. 30년까지 실제 거래가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었고 이미 여러 차례 국민에게 공개를 했는데 이걸 1년 동안은 좀 인상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의 설계와 실제 현장에 대한 적용이 좀 헷갈리는 것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기존 플랜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그 실거래가 대비 70.2% 정도 되는데 그걸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2030년에는 그 시세 9억 원 미만인 집들까지 공시가격 대비 그 현실화율이 한 90%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세율의 조정이 없어도 기준이 되는 집값 자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부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지난 1년 동안 수도권 집값이 두 자릿수 상승을 했거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이상 집값이 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공시가격을 확 올라가게 놔둔 채로 재산세를 부과하면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결국은 이게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지점이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다 그걸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보는 우리 집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가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 이재명 후보가 압박을 하고 있고 정부는 뭐 일정 정책은 공시가격 같은 부분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다주택자, 일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는 유예하자 또는 완화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정부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고 또 고쳐서 누더기 세법이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은 애초에 나와서는 안 될 악법이었습니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피로감이 듭니다. 당장의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건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박연미 평론가, 이 마지막 분의 이야기는 자 내년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예하고 뭐 완화하고 뭐 공시가격 동결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23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얘기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 같아요? 그렇죠. 공시가격을 일단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기준으로 매긴다 하면 그 이후는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후년에는 그러면 내년이 기준이냐 아니면 똑같이 2년치를 한 번에 올린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헷갈림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부동산 시장에 주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신속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기준 시점을 정해주지 않으면 당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매물이 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바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좀 덜 물리겠다, 한시적으로 숨통을 트여주겠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걸 바라는 건데 언제부터 얼마나 깎아준다는 얘기가 확실히 없으니 세금이 연봉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으면 집주인들이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지금 시장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그널은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때 그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여야 후보 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연미 평론가가 차분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재성 전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박연미 평론가의 진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우선 김재원 의원님이 양도세제 자체를 손봐야지 이걸 다주택자 양도세를 유예시켜주는 거는 조삼모사라고 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유예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제 자체를 손봐야 된다는 거는 이건 실현된 이득의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세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 유예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혹은 내놓지 않는 걸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의 소유 형태, 다주택 소유 형태가 전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방에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제 매수 수요들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물이 지방 같은 경우 또 수도권 외곽 같은 경우 더 나왔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저 매물을 내놓지도 않겠지만 저걸 내놓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의 문제는 한번 이 상황에 따라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문제는 저 후보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정부에서 6억 미만은 감면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이 공시가 발표 때가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조정 기능을 작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저것은 1주택자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양도세 문제하고는 다른 거고 당연히 저거는 조정 기능을 작동해야 될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의원의 이야기에 김재원 최고위원님 제가 딱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을 잘 보면 오로지 표 얻기 위해서 무슨 정책의 방향, 그동안에 해오던 정책의 성과, 앞으로 미래 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어떤 그 시그널이라 할까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향성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표에 도움되면 뭐든지 하고, 그리고 또 선거가 지나가면요. 2023년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아까 국민 한 분도 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 되면요. 그냥 국토 보유세 더 때리고 세금 더 때리고 그래가지고 기본소득 나눠주자고, 그리고 지역화폐 50조 발행한다면서요. 그 돈 만들기 위해서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부동산 정책까지 동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인터뷰가 아마 내일입니다. 내일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자세히 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전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